아줌마, 장사 잘 되냐? 수지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온하면 됐는데, 당신들 지금 잘못 건드리고 있어요. 조강태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죠. 지금 신고해도 경찰 오기 전에 너희는 기절할 거예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땀 한 방울 없었고 숨조차 거칠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벼운 운동을 한 것 같았죠. 조강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님, 뭐 하는 분이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성도도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대화가 되네요. 이제부터 수진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불쌍한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달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치킨집에서 불이 켜집니다. 박수진은 어김없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6살의 그녀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수지는 냉장고에서 닭을 꺼내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뼈와 살을 분리하는 동작이 마치 해부학을 전공한 사람처럼 정밀했습니다. 평범한 치킨집 사장님의 손길이 아니었죠. 칼을 쥐는 방법부터가 달랐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칼날 위쪽을 잡고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손잡이를 감싸는 전문가의 그립이었습니다. 이젠 사람을 쏘는 대신 닭을 튀기며 산다. 수지는 혼자 중얼거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반죽을 치는 손동작도 리듬이 있었죠. 일정한 박자로 반복되는 움직임은 마치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손목에는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종류의 상처였죠. 아침 7시 수진은 가게 앞에 세워둔 낡은 배달 오토바이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를 들어보고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고 브레이크 상태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점검 방식은 일반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작전용 장비를 점검하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죠. 심지어 수지는 오토바이의 취약점과 개조 가능성까지 한눈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치킨을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정확히 계산된 시간에 맞춰 치킨을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온도 170도, 튀기는 시간 12분. 모든 것이 정밀했습니다. 하지만 튀기는 동안 수진의 눈은 계속 가게 밖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경로당에 도착한 수진을 할아버지들이 반겨주셨습니다. 수진이 왔구나. 우리 동네 치킨은 정말 진짜 맛이야. 맞아. 다른 데서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사장님 손이 예술이야. 어디서 배운 거야? 수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디서 배웠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성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습관은 과거에서 온 것이었거든요. 그냥 정성껏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수지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평온하면 됐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수지는 가게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불량한 청년들이 담배를 피우며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진의 가게를 힐끔거리며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수지는 즉시 그들의 숫자와 배치를 파악했습니다. 5명, 모두 20대 초반, 그중 1명은 오른손에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즐겨 차는 종류의 반지였죠. 그때 옆가게 떡볶이집 사장님인 김영자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영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수지는 영자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도 계속 그 청년들을 관찰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상가 재개발 소문 들었죠? 그게 단순한 소문이 아니에요. 벌써 3군데 가게가 강제로 문 닫았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가게도 곧 타겟이래요. 조강태, 그 인간이 움직인대요. 조강태요? 이 동네 건물 몇 개 가지고 있는 조 씨 집 아들이에요. 완전히 건달이죠. 돈으로 용역들을 고용해서 장사 못하게 괴롭히고 결국 헐값에 가게를 넘기게 만드는 수법이에요. 수진은 조용히 영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앞에 앉아 있는 애들이 그 조강태가 보낸 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위협하고 나중엔 직접 나서서 깽판을 치죠. 영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괜히 맞서지 마세요. 우리 같은 서민이 그런 놈들한테 이길 수 없어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게 밖을 바라보며 그 청년들을 관찰했습니다. 몇 명인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순간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런 관찰 능력은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 청년들이 더 대담해졌습니다. 가게 앞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일부러 담배꽁초를 수진의 가게 앞에 버렸습니다. 심지어 1명은 가게 유리창을 주먹으로 톡톡 두드리며 도발했습니다. 아줌마, 장사 잘 되냐? 그 청년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온하면 됐는데.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위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태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죠. 당신들 지금 잘못 건드리고 있어요. 수진의 손이 자연스럽게 허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동작은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죠.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조강태의 부하들은 이제 아예 수진의 가게 앞을 점령한 듯 행동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일부러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담배 연기를 가게 안으로 불어넣었습니다. 수진의 매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수진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게 앞에 세워둔 배달 오토바이가 완전히 박살나 있었습니다. 앞바퀴는 완전히 구겨져 있었고 배달통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떨어져 나가고 핸들은 비틀어져 있었죠. 이런. 수지는 무릎을 꿇고 오토바이를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파괴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엔진 부분도 손을 댄 것 같았고 브레이크 라인까지 끊어져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옆에는 담배꽁초와 맥주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핏자국이 묻은 철제봉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철제봉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무게와 길이 그리고 혈흔의 상태까지 분석했습니다. 이런 분석 능력은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것이었죠. 완전히 망가뜨렸네.
수진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진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계산이 보였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수진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전부터 녹화된 영상을 되돌려보며 범인을 찾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3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진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특히 그중 한 명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강태. 수진은 그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건방진 표정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부잣집 망나니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조강태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남자를 보는 순간 수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는 몸에 문신이 가득했고 걸음걸이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수진은 즉시 알아봤습니다. 오성도, 전직 조직원이었습니다. 수진도 과거에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인물이었죠. 조직에서 손을 씻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뒷골목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조강태가 철제봉으로 오토바이를 내리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성도는 옆에서 지켜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또 다른 부하 하나는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조강태가 카메라를 향해 중지를 치켜 세우며 웃는 모습을 보자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위험한 미소였죠. 다음 날 아침 조강태와 오성도가 직접 수진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조강태는 건방진 표정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던 모양이네? 오토바이가 고장났던데 괜찮아? 오성도도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 동네가 안전하지 않거든.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 수진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CCTV에 다 나왔어요. 뭐가? 조강태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제 오토바이를 부순 것 말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성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거야? 돈 줄게. 나가요. 조강태가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카운터에 던졌습니다. 이 동네 조 씨가 다시 디자인한대요. 아줌마 같은 사람은 여기 어울리지 않아. 조강태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성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우리도 원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수진은 그 돈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치킨집 사장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당신들 지금 잘못 건드렸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조강태와 오성도는 순간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뭐라고? 조강태가 되물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성도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뒷골목에서 오래 활동한 오성도는 위험한 사람을 알아보는 본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진에게서 그런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제 평온한 일상을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과 함께 수진의 손이 자연스럽게 허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동작만으로도 조강태와 오성도는 본능적인 위험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새로운 배달 오토바이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전 것보다 훨씬 좋은 모델이었죠. 검은색 바디에 은색 라인이 들어간 스포츠형 오토바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진이 어떻게 그런 비싼 오토바이를 샀는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은 새 오토바이를 점검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엔진 출력, 제동력, 민첩성 모든 면에서 이전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작전용 장비를 다루는 것처럼 꼼꼼히 살펴봤죠. 점심시간이 되자 조강태 일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었습니다. 조강태와 오성도 그리고 새로운 얼굴 3명이 더 있었죠. 수진의 가게 앞을 막고 서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새 오토바이 샀네. 돈이 꽤 있나 보다. 조강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말 안 들으면 이것도 저번처럼 될 줄 알아. 오성도가 위협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새로 온 부하들도 각자 철제봉과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헬멧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풀페이스 헬멧이었는데 착용하자 수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배달 가야 해서요. 수진은 조용히 말하며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죠. 엔진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야, 어디 가는 거야? 조강태가 소리쳤지만 수진은 이미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배달 가방도 없이 치킨도 없이 나간 것이었거든요. 조강태는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가자. 오성도가 말했습니다. 그들도 준비해온 오토바이 2대에 나눠 타고 수진을 뒤따랐습니다. 수진은 일부러 천천히 달렸습니다.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말이죠. 백미러로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거리도 계산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동네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자 도로는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수지는 폐공장 단지 근처의 빈 창고 앞에서 오토바이를 멈췄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죠. 조강태 일당도 뒤따라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각자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야, 아줌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조강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헬멧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헬멧이 벗겨지자 수진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고 입가에는 위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겠네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 좋다는 거야? 오성도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그였지만 지금 수진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조용하고. 수진은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 움직임이 유연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으면서도 맹수가 사냥을 준비하는 것 같았죠. 야, 뭔가 이상하지 않냐? 조강태 부하 중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저 눈빛,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냐? 또 다른 부하가 주춤하며 말했습니다. 뒷골목에서 오래 활동한 그들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강태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뭘 무서워해? 여자 하나잖아. 조강태가 소리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죠. 아줌마, 마지막 기회야. 돈 받고 가게 정리해. 하지만 수지는 대답 대신 천천히 목과 어깨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풀렸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 전 준비 운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이네. 수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조강태가 되물었지만 수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접이식 칼이었습니다. 치킨을 손질할 때 쓰던 것이었죠. 하지만 수진이 그 칼을 쥐는 방식은 요리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문 전투원의 그립이었습니다. 칼날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역수로 잡고 엄지로 칼등을 지지하는 방식이었죠. 이제 시작할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오성도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야들아, 뭔가 잘못됐어. 저 여자. 하지만 그때 수진이 움직였습니다. 한순간에 거리를 좁히더니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비틀었죠. 으악!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철제봉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뭐야, 뭐야? 조강태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자 수진은 몸을 숙여 피하고 동시에 다리를 걸었습니다. 부하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수진은 그의 무릎에 정확히 발꿈치를 내려 찍었습니다. 그악! 또 다른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몇 초 만에 벌어졌습니다. 조강태와 오성도 그리고 남은 부하 하나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당신들이 제 평온을 깨뜨렸으니까. 수진이 조용히 말하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인사를 해드려야겠네요. 그날 저녁 조강태 일당은 결국 수진의 치킨집을 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고에서 당한 굴욕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오성도는 더 많은 인원을 모았습니다. 총 8명이었죠. 각자 의자, 유리병, 철제봉 등을 무기로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끝내자. 오성도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오후에 창고에서 당한 일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뒷골목에서 10년 넘게 활동한 자신이 치킨집 사장님 하나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번엔 확실히 해야 해. 저 여자 뭔가 이상해. 조강태도 오후 일을 떠올리며 섬뜩해했습니다. 수진의 눈빛과 움직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저녁 9시 수진의 치킨집에 마지막 손님이 떠났습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치킨 한 마리를 사가신 것이었죠. 수진은 평소처럼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왔네. 수진은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카운터 아래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치킨을 자를 때 쓰는 큰 칼이었죠. 하지만 수진이 그 칼을 쥐는 방식은 요리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오성도가 앞장서고 조강태와 6명의 부하들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각자 무기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줌마, 오후에 재미있었지? 오성도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겠어. 조강태도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8명이네요. 많이 늘었네. 무서워서 떨고 있나? 부하 중 하나가 조롱했습니다. 아니요. 계산하고 있어요. 수진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뭘 계산한다는 거야? 오성도가 되물었습니다. 8명을 제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미친. 오성도가 욕설을 내뱉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수진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움직임. 수진은 카운터를 뛰어넘으며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비틀었죠.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움직임. 옆에서 의자를 들어 올리던 부하의 발등을 정확히 밟았습니다. 수진의 뒤꿈치가 발등 한가운데를 찍자 부하는 의자를 떨어뜨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움직임. 유리병을 들고 달려오던 부하의 목옆 경혈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부하는 즉시 기절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8초 만에 벌어졌습니다. 뭐야. 나머지 부하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부하가 철제봉을 휘두르자 수진은 몸을 숙여 피하고 동시에 다리를 걸었습니다. 부하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고 수진은 그의 등 뒤 경혈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부하는 즉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섯 번째 부하가 뒤에서 기습하려 했지만 수진은 마치 뒤에 눈이 있는 것처럼 돌아서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찔렀습니다. 부하는 숨을 못 쉬며 바닥에 쪼그라 앉았습니다. 여섯 번째 부하는 아예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손에 들고 있던 치킨용 칼을 던지자 칼이 부하의 다리 옆 바닥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부하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조강태와 오성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오성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뒷골목에서 활동하며 온갖 싸움을 겪어봤지만 이런 일방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조강태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죠. 지금 신고해도 경찰 오기 전에 너희는 기절할 거예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땀 한 방울 없었고 숨조차 거칠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벼운 운동을 한 것 같았죠. 조강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님, 뭐 하는 분이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성도도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대화가 되네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 가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동네 다른 상인들도 건드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강태가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오토바이 수리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비로 1,000만 원 준비해 오세요. 1,000만 원요? 내일까지요. 수진의 목소리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강태와 오성도는 급하게 일어나 기절한 부하들을 끌고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은 혼자 남은 가게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려고 했는데 수진의 과거가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조용했죠.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네 젊은이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소문으로 퍼진 것 같았죠. 누군가 목격했거나 조강태 일당이 입을 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몇몇은 수진의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어떤 이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옆 가게 떡볶이집 사장님 김영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이거 봐요. 영자가 화면을 보여주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진에 관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달동네 치킨집 사장님의 정체였습니다. 글 내용을 보니 수진의 과거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수진, 전직 707특임대 정찰조 출신, 대테러 작전의 전설이라 불렸던 인물. 20년 전 북방 미립국 조직을 단독으로 붕괴시킨 작전으로 유명함. 하지만 내부 고발자라는 오명을 쓰고 군을 떠남. 더 아래에는 수진의 옛 군복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20살 정도의 수진이 전투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죠.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수진 씨예요? 영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특임대라니. 그럼 수진 씨는 과거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치킨집 사장님일 뿐입니다. 하지만 영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강태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성도 역시 어젯밤 이후로 모습을 감추었다는 소문도 돌았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온라인 반응이었습니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재개발 업체들 떨고 있겠네 키읔키읔키읔. 조강태 그 새끼 쫄았나 보다. 당연하지. 우리나라에 이런 여성 영웅이 있다니. 하지만 수진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감춰왔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녁 무렵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경직되었죠. 강 팀장님? 오랜만이다. 소식 들었어. 전화 너머 목소리의 주인은 강민호였습니다. 수진의 과거 전우이자 현재는 국정원 외곽조직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인물이었죠. 온라인에 내 이야기가 퍼지고 있더라. 괜찮나? 괜찮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우리도 조사해봤는데 조강태 아버지가 배후에 있는 것 같다. 아들이 당한 걸 복수하려고 내 신상을 털어서 올린 것 같아.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평범한 일상은 끝이네요. 수진아. 강민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옳았어. 뭐요? 20년 전 그 작전 말이야. 내가 명령을 거부한 것, 상관을 고발한 것, 모든 게 옳았다고. 수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널 버린 거 아직 죄책감으로 남아. 팀장님, 그때 죽어야 했던 건 테러리스트들이었어. 민간인이 아니라. 내가 막지 않았으면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을 거야.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짊어져 왔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늦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었어. 강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어. 제안이요? 한 번만, 딱 한 번. 우리랑 같이 다시 뛰어줄래? 수지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국경 근처에서 활동하는 밀수 조직이 있어. 무기 밀매하는 놈들인데 일반 요원들로는 접근이 어려워. 내 경험과 실력이 필요해. 저는 이제 내가 거부하면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생각해봐. 내 실력이 다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치킨 반죽을 3개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죠.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 일주일 안에 답을 주면 돼. 전화가 끊어진 후 수지는 혼자 가게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평범한 동네 풍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강민호의 제안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하게 치킨을 튀기고 배달을 나가지만 밤이 되면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죠.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수진이 군을 떠나야 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상관의 잘못된 명령을 거부하고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고발을 했던 일, 그 결과로 받아야 했던 차가운 시선들과 배신자라는 낙인, 전우를 죽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떠난 거다. 수지는 혼자 중얼거리며 과거를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강민호의 전화 이후로 그 기억들이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게 되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셋이 들어왔습니다. 외모만 봐도 일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맨 앞에 남자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뒤에 2명은 명백히 보디가드였습니다. 박수진 씨시죠? 앞서 선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수진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답했습니다. 동시에 보디가드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둘 다 왼쪽 겨드랑이 부분이 약간 불룩했습니다.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조씨 회장님이 보내셨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대한건설 전무이사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죠. 조씨 회장이요? 네, 조강태 군의 아버지시죠. 이번 일로 많이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김철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드님이 잘못한 일인데 제가 왜 속상해해야 하죠?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수진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태는 단순히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던 것뿐이에요. 재개발이요? 협박과 폭력으로요? 수진이 반문하자 김철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혹시 과격한 행동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숙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수진 씨도 너무 과격하게 대응하신 것 같습니다. 광태는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당방위였어요. 8명이 무기를 들고 제 가게를 습격했거든요. 증거가 있나요? 김철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보디가드 둘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섰습니다. CCTV는 그날 밤 고장이 났다더군요. 참 아쉽게도 말이죠. 그리고 목격자들도 모두 기억이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조씨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목격자들을 매수했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오신 거군요. 협박하러. 협박이라니요.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김철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동네를 떠나주시면 5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새로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이죠. 거절합니다.
수진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박수진 씨,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조 회장님은 이 지역에서 매우 영향력이 큰 분입니다. 김철수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기운이 더해졌습니다. 앞으로 이 동네에서 장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식자재 공급업체들이 거래를 꺼릴 수도 있고 전기나 가스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위생 점검을 자주 나올 수도 있고요. 보디가드 중 한 명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치안이 좋지 않거든요. 혼자 사는 여성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다른 보디가드가 덧붙였습니다. 그게 협박이 아니라고요? 수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박수진 씨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결정했나? 아직. 급한 일이 생겼어. 그 밀수 조직이 이번 주말에 큰 거래를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수진은 김철수와 보디가드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닥쳐 있었습니다. 조씨 회장의 압력과 협박. 하지만 강민호의 제안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죠. 알겠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와줄 거야? 네, 한 번만이에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제 가게와 이 동네를 지켜주세요. 누군가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하지. 우리 쪽에서 처리할게.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김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안 거절한다고 했죠? 박수진 씨, 후회하실 겁니다. 김철수가 서류를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후회 안 해요. 대신 조 회장님이 후회하실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디가드 중 한 명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아줌마, 말 조심해. 하지만 수진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죠. 20년 전에는 한 번에 20명도 상대했는데 겨우 2명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말과 함께 수진의 손이 자연스럽게 카운터 아래로 움직였습니다. 보디가드들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김철수가 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죠. 하지만 다시 연락드릴 겁니다. 김철수 일행이 가게를 나간 후 수지는 휴대폰을 들고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언제 출발하죠? 내일 아침 6시. 서울역에서 만나자. 알겠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20년 동안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과거가 현재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잊고 싶었던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수지는 혼잣말하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박수진이 아닌 다른 정체성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죄책감이 아닌 자부심을 가지고 나서는 것이었거든요. 수진이 작전을 위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동네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치킨집 문에는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씨 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성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형 용역업체에서 온 전문 인력 10여 명을 대동하고 있었죠. 이들은 조강태 일당과는 차원이 다른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자. 오성도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수진에게 당한 굴욕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오후 2시 용역들이 수진의 치킨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부는 가게 주변을 둘러싸고 일부는 근처 상가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장 어디 갔어? 용역 대장이 옆가게 떡볶이집 사장님 김영자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제 돌아와? 그것도 모르겠어요. 용역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치킨집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간판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해. 한 주민이 외쳤지만 용역 대장이 비웃었습니다. 불러봐. 우리는 합법적으로 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용역들은 건물 안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 씨 회장이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역들이 돌아보니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총 6명이었는데 모두 특수부대 출신처럼 보였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야? 용역 대장이 물었습니다. 국정원 외곽팀이다. 앞장선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여기서 무허가 건물 파손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허가가 아니야.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 서류 봐라. 강민호가 공문을 꺼냈습니다. 이 일대는 현재 국가보안상 중요한 인물의 거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어떤 형태의 위협 행위도 금지되어 있어. 용역 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박수진 씨는 현재 국가기밀작전에 참여 중인 요원이다. 그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건드리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성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허세 부리지 마. 치킨집 사장이 무슨 국가요원이야. 그래, 확인해봐. 강민호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엔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 현장입니다. 박수진 요원의 거주지에 불법 침입자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 용역 대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 씨 회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예, 회장님. 즉시 철수해. 지금 당장. 전화 너머로 조 씨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말 안 들려? 당장 거기서 사라져. 전화가 끊어진 후 용역 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철수한다. 용역들이 하나둘 사라지자 동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강민호는 영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씨가 돌아올 때까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수진 씨가 정말 국가요원이에요? 영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그날 밤 조 씨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조 씨 회장이 김철수에게 소리쳤습니다.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여자를 건드리지 말라고요. 국정원이 왜? 과거 특수부대 출신이고 현재도 필요시 작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조 씨 회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야? 그런 것 같습니다. 김철수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광태는 뭐라고 해? 아직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발작을 일으킨다고. 조 씨 회장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단순한 재개발 사업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 몰랐습니다. 이틀 후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밀수 조직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수진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죠. 고생했어. 강민호가 수진을 데려다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가게가 무사하네요. 수진이 깨끗하게 정리된 자신의 치킨집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거야. 조씨 회장도 완전히 손을 뗐거든. 고마워요.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내 덕분에 큰 성과를 올렸어. 강민우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평범한 치킨집 사장으로 돌아갈 거야?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반반이요. 뭐? 평소에는 치킨집 사장으로 살고 필요할 때는 또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이번에 깨달았어요. 제가 잊고 싶었던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박수진 요원이라고 불러야겠네. 강민우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치킨집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치킨집은 다시 문을 열었고 동네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수진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죠. 사장님, 치킨 2마리 주세요. 단골 할아버지가 가게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곧 튀겨드릴게요. 수진이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우리가 몰랐네요. 그냥 평범한 치킨집 사장님이에요. 수진이 겸손하게 웃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동네를 지켜주신 분이죠. 오후가 되자 수진에게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재난안전교육원이었습니다. 수진이 택배를 열어보니 강사 위촉장과 교육교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민호에게서 온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말한 대로 반반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재난대응 훈련팀 특강 강사로 활동해 보는 게 어떨까?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나가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치킨집 운영하면 돼. 내 경험을 젊은 요원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을 거야.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새로운 헬멧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배달용이 아니었습니다. 재난대응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가보자. 수진이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20명 정도의 젊은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특수부대나 경찰 특공대 출신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특강을 담당할 박수진입니다. 수진이 헬멧을 벗으며 인사했습니다. 젊은 요원들은 수진을 보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설적인 707특임대 출신이라고 했는데 평범한 동네 아줌마 같았거든요. 혹시 정말 707특임대 출신이세요? 한 요원이 의구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또 다른 요원이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증명 방법이 있긴 하죠. 수진이 훈련장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저를 상대해 보세요. 제압하시면 제가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요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요? 네,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모두 쓰러지면 제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해요. 젊은 요원들은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아무리 전설이라고 해도 중년 여성 하나를 20명이 못 이길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좋습니다. 요원들이 수진을 둘러쌌습니다. 시작하세요. 수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요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수진은 마치 춤을 추듯 요원들 사이를 누비며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한 명은 손목을 잡혀 바닥에 눕혔고 다른 한 명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는 경혈을 눌러 일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죠. 불과 3분 만에 20명의 요원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수진이 수마나 거칠지 않은 채로 물었습니다. 요원들은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한 요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주말에는 훈련장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의 강의는 교육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요원들이 수진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왔죠. 어느 날 수진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교관님, 아이들이 수진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교관님, 나쁜 사람들이 와도 우리 동네는 안전하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교관님이 지켜줄게. 수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가게 앞에 앉아 동네를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수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군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신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험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잊고 싶었던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수진이 혼잣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강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에 새로운 작전이 있어. 도와줄 수 있나?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든지요. 하지만 일요일은 안 돼요. 치킨집 휴무날이거든요. 수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치킨집 사장님이면서 동시에 국가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요원, 그리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관. 동네 사람들은 이제 수진을 사장님이 아닌 교관님이라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삶을 찾았습니다.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도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말입니다. 저녁 노을이 치킨집을 물들이는 가운데 수진은 내일 아침에 할 치킨 반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하루가 또 시작될 것입니다.